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럼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의하면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지분 투자자는 뭘 한다? 임대한다. 임대 수입이 들어올 텐데 그 수입,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통째로 손에 쥐게 되는 게 아니라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빼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된다.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게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뺀답니다.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뺀다.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암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어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건물에서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인지 조총이었습니다. 조는 총이다.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입니다. 가능한 총소득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것이고 총임대 수입을 그리고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사람이 임차인 중에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은 돈이 안 들어올 테니까 걔를 빼고 플러스 기타로 소득을 더하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유효한 총소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총소득부터 출발해서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빼나갑니다. 그리하여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자 떴습니다. 경비 비용 지출 빼면 무조건 뭘 붙인다? 순자를 붙인다. 그래서 얘는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경비 뺐으니까 저당 남았습니다. 저당을 빼는데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은행에 현금 자동 인출기에 ATM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돈은 내 돈입니까? 빌린 돈입니까? 빌린 돈입니다. 그럼 걔는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만 갚습니까? 둘 다 갚아야 된다? 둘 다 갚아야 됐더라. 그래서 이때 남의 돈 빌리고 그 돈을 갚는 걸 현금 서비스액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있겠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일 겁니다. 그럼 얘를 빼면 경, 저, 세를 빼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은 아직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세 전 현금 수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을 빼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기간 중에 임대하는 게 임대 사업이 영업이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영업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질 테니까 얘는 자본이득세겠다, 영업소득세다, 영업소득세가 된답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면 이제 세금까지 뺀 후니까 얘는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 현금 수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얘가 주거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빵빵 뚫어놓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단어로 알맞은 걸 찾아보십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도 하고 뭐는 고려가 되는지 고려되지 않는지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에게 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최종적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부분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저의 목표고 저의 목표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능 조소득의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가능 조소득의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 심화 이론반에서도 계속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하나가 있으면 공부 안 하고 탱자 놀아야 됩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왜 그런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얘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여러분?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이 5층짜리 건물에 당연히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를 할 겁니다. 근데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데 한 층에 월 임대 수입이 1,000만 원만큼 발생한답니다. 근데 한 층의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당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단위당 임대료가 월 1,000만 원이 발생하는 건물입니다. 그럼 연으로 계산해 보면 월 수입에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11을 곱하면 연 수입이 된다? 연 임대 수입이 될 겁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이 계산됐는데 1억 2천만 원은 한 층에 연 임대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단위당 임대료는 지금 1억 2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얘가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5층짜리 건물.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5를 곱하면 5층이니까
1억 2천에 곱하기 5는 이 정도는 계산기가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6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건물입니까? 이 건물의 매도가액이 팔고 받는 금액이 6억이다가 아니라 이 건물의 1년 임대 수입이 6억만큼 발생한답니다. 그럼 지금 이 6억은 연간 가능한 총소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연간 가능한 총소득이 지금 6억이 됐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연간 가능한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려 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함정을 팔 때 단위당 임대료라고 주면 그때 월이라고 주면 얘는 12개월이니까 12를 곱해서 연간 단위당 임대료를 구해야 되고 만약에 단위당 임대료가 분기로 주어져 있다면 얘는 4, 4분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4를 곱해서 연간 임대료로 단위당 임대료를 고쳐줘야 되고 만약에 단위당 임대료가 반기로 주어져 있다면 얘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간으로 고쳐진다는 거. 만약에 연수입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11을 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지금 연간 가능 총소득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 조소득의 계산인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 6억은 이 건물이 단 한 층도 비지 않고 꽉 차서 돌아가야지만 만실로, 찰만차, 만실로 돌아가야지만 가능한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단 한 층에서도 임차인 중에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이 없어야지만 얘 가능한 총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연간 만실로 단 한 층도 공실 없이 임대돼야지만 가능한 총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건 정말 거의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능한 총소득을 가지고 유효하게 발생하는 총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뭔가를 이제 계산을 다시 더해주거나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요. 첫 번째로 실제로 현실에서는 공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불량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계산은 무슨 얘기냐면 5층짜리 이 건물에 가능한 총소득 6억 계산해 놨었습니다. 6억 계산해 놨었는데 이때 3층이 잠깐 빌 수 있습니까? 1층 잠깐 비고 3층 잠깐 비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공실이다. 찰만자의 반대말은 빌공짜. 공실이 발생될 수 있답니다. 그럼 얘는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니까 이만큼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4층에 누가 사나 봤더니 임차인이 빕니다. 왠지 불길했는데 이때 얘는 뭐가 장기냐면 BJR의 달인입니다. 얘는 뭐다? 배째랍니다. 그럼 이렇게 배째라 배를 내밀어 버리면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불량부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잠깐 빌 수도 있고 그리고 불량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중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빼줘야지만 계산의 정확도를 깨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성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능조소득의 약 얼마 정도를 계산하냐면 5% 정도를 계산한답니다. 그럼 이만큼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만큼 뺄 거 아닙니까? 빼준답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의 계산이라는 게 있답니다. 지금 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임대인, 지분 투자자는 우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독이 올라서 유료 세탁기를 두고 수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유료 세탁기를 두고 임차인들이 이용케 하면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이용케 하면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얘는 주된 임대 수입은 아니지만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얘를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판기를 놓고 자판기 수입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케 해주고 주차장 수입을 또 누리더라는 겁니다. 별도로. 그럼 지금 이 돈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주된 임대 수입은 아니지만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입니까? 소득입니까? 그래서 얘를 기타 수입 또는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큼은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가능한 총소득 부분에서 더해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임대 수입 이외의 유료 세탁기 수입,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등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은 더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금액을 그냥 문제에 보통 제시해 줍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총소득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손에 쥐게 될 유효한 조소득, 유효한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뺄 것 빼고 더할 거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층짜리 건물에서
가능 조소득 부분에서 나온 5층짜리 건물에 가능 조소득 6억에서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돈 발생하는 만큼은 뭐하고 빼고 자판기 수입, 그 다음 주차장 수입, 유료 세탁기 수입 등은 뭐한다? 더하면 인제 유효한 총소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외워두실 건 가능한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얘가 유효한 총소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기로 좀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보십시오. 가공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능한 조소득에서 뺄 것 빼고 더할 것을 더하면 유효한 조소득이 됐습니다. 영업 경비의 계산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러면 영업 경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그럼 취득했습니다.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을 지분액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럼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올 텐데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있겠습니까?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업 경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업 경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 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취득 시의 경비는 영업 경비가 아닌 겁니다. 양도 시의 경비도 영업 경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가 이게 영업 경비인 겁니다. 그 말은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면 얘는 영업 경비가 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 비용이나 아니면 소유자의 그냥 급여나 이런 부분이라면 영업 경비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용이라는 개념은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지만 비용인 겁니다.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걔는 비용이 아닌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내용으로 개념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경비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필요한 경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 비용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만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임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임료 부분에 더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다라고 얘기해서 필요재 경비라고 얘기할 텐데 그 필요재 경비가 이 내용의 기본 줄기인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유 기간 중에 공실 충당금이 있답니다. 아까 공실 충당금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공실이 발생할 때 빼는 부분. 그 다음 정상 운전자금 이자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보유 기간 중에 나가고 있다면 얘는 비용으로 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결손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불량부채 충당금과 똑같은 겁니다. 배째라 배를 내밀 때를 대비해서 까는 것. 그 다음 세금과 공과금이 있답니다. 보유 기간 중에 보유 자체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 다음 공과금, 전기료 등. 그 다음 손해보험료가 있답니다. 보유 기간 중에 보험료.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유지비 플러스 관리비를 유지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1년 동안 임대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보존됩니까? 노후화가 진행됩니까? 노후화가 진행돼서 가치가 떨어진 만큼은 이때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인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가지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 공실 충당금은 아까 공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까놓는 금액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정상운전자금은 개념이 뭐냐면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정상운전자금 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건물을 임대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와 광고비 등등등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비면 빌수록 공실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전기료도 원래는 임대 수입을 받아서 거기서 내야 되겠는데 이때 임대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으면 먼저 자기의 돈으로 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돈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는 걸 정상 운전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그것에 대한 이자가 있다라면 그 이자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결손준비금은 불량부채 충당금과 똑같은 개념이고 배째라 배를 내밀 때를 대비해서 이때 충당해 놓은 금액. 그 다음 세금과 공과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은 취득 시에 내는 세금도 있고 양도 시에 내는 세금도 있고 보유 기간 중에 내는 세금도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을 그 자체, 보유 그 자체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래서 보유 그 자체에 대해서 내는 세금, 재산세, 그 다음 종부세 등은 얘는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금에. 영업경비의 세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는 취득 시에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내는 세금이니까 이 영업경비 속의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는 공과금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전화료 등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와 저축성 보험료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소멸성 보험료는 보험료 내면 걔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축성 보험료는 계속해서 내나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면 걔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료 중에 영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비용에.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수선이 있고 작게 고치는 것, 제대로 사용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금액, 작게 고치는 수선 또는 수선비,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얘들은 유지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그런데 크게 고치는 대수선,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팔게 되면 그만큼 들인 비용만큼이 다시 더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들어오는 건 제가 경비로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지관리비 부분에서는 숫자로 시작한 애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데 숫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수선 나오면 걔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라고 나오면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면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적표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수수수? 양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 때립니다. 수수수. 네, 그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이 7글자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이거는 감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대로 외웁니다. 저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극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극 시리즈, 이번이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극 시리즈 첫 번째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 쓴다 기억나십니까?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래서 티렌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접목시킨, 응용시킨 이론이 바로 뭐였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시카고시를 가지고, 시카고시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했다. 지나치게 단순화, 그래서 일반성이 결여된 이론이었다. 그때 동심원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하는데 제5지구로 기억하는 방법이 왕의 부인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면 대박인 겁니다. 왕의 부인을 2글자, 중전. 그래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 업무지대,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인데 전이지대라고 한 겁니다. 저수층의 주거지대, 고수층의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때 사극 시리즈 1이 나왔었던 겁니다. 왕의 부인은 중전. 이제 사극 시리즈 2입니다. 왕의 아들은 뭡니까, 여러분? 세자. 그럼 왕의 손자는 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이 공정함이 결해지면, 없어지면 세손, 왕의 손자가 유감이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후창 때립니다.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을 쫙 기억해 놓고 공실, 충당금, 정은, 정상운전자, 의미자, 결은 결손준비금, 세는 세금과 공과금, 손은 손해보험료, 유는 유지관리비.
그 다음 감은 감가상각비. 몇 번 해보시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꼭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영업경비 계산 부분에 정확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영업경비는 어느 기간 중에 발생하고 있다? 지금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해서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기간은 사실은 보유 기간과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였습니다. 그리하여 취득 시 양도시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개인적인 업무 비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 취득하면 우리 취득세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면 내 거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등기 등록합니다. 등기. 그러면 그때 뭘 낸다? 등록세. 그럼 등록세도 언제 내는 세금입니까? 취득시.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 그래서 항상 영업경비는 어느 기간 중의 경비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취득, 보유, 양도신 겁니다. 그래서 영업경비는 어느 기간 중? 보유 기간 중에 경비를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취득 시에 경비인 취득세, 등록세 포함되지 않는 거고 건설자금 이자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건설자금이 뭐냐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남이 지어놓은 걸 사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지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짓기 위해 들어간 금액, 그게 건설자금일 겁니다. 그럼 건설자금은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한 자금인 겁니까? 취득하기 위한 자금인 겁니까? 건설에서 취득하지 않습니까? 다 짓고 나면. 그래서 얘는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건설 자금인 거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보유 기간 중에 나가고 있어도 뭐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아닌 거다?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자금 이자가 있답니다. 내 돈뿐만 아니 지금 남의 돈 빌렸는데 내 돈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 돈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인 겁니다. 지금 취득 시에 그 이자가 보유기간 중에 계산이 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얘는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 거지 제대로 임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땡땡땡 이자 중에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다? 공정결 세손유감의 정상 운전자금 이자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취득 시에 중개 보수를 낼 겁니다. 그러면 지불하는 중개 보수 부분은 취득하기 위한 경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영업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양도시에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고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시니까. 양도시에 중개 보수 낼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영업하기 위한 경비, 영업경비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 중에 들어가는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기간 중 그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인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부가세 등이 있다면 걔도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세 등 뭐 이렇게. 그 다음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건물 샀으면 그 소중한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를 매 달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나갈 겁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이 나지 않으면 나중에 1년 지나서 그 부분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환급되지 않는 금액이 있답니다. 그럼 환급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비용이겠습니까? 비용이 아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화재보험료 중에서는 환급금 이외의 금액이 이때 영업경비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멸성 보험료만 다시 돌아오는 금액 빼고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는 공과금으로서 포함됩니다. 보유기간 중 제대로 임대하게 들어가는 금액. 그 다음 유지관리비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수수수 기억하시라는 얘기했습니다. 수수수.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을 샀습니다. 사서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을 보고 있냐면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에서 가능한 총소득 한 층의 임대료의 월이라면 곱하기 12 곱해서 연간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층수를 곱하면, 단위수를 곱하면 연간 가능한 총소득이 계산됐다. 그런데 얘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 공실 발생할 수도 있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걔를 빼고 주차장 수입 등을 더하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유효해진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에 쥐게 되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계산이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를 빼면 되는데 우리 경비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때 빼는 영업 경비 빼면 경비 뺐으니까 순자 붙인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란 얘기했고 저당 갚는데 현금 서비스에 ATM기에서 받으면 원금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둘 다 갚는다, 둘 다. 그래서 남의 돈 갚는 거, 저당 갚는 걸 현금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액. 그럼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였습니다. 그 내용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전이라 세전. 세금은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 뒤에 공부할 건데. 지금이 영업경비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영업경비는 공정결 세손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출발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결에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영업경비는 보유 기간 중에 영업경비니까 취득 시의 경비는 당연히 포함되겠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양도 시의 경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빼는 영업경비, 유효조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는 이미 위에서 뺀 것들을 또 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빼는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뺀 애들은 다시 빼면 안 되니까 공실충당금은 위에서 이미 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불량부채 충당금도 위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식을 공부를 해보겠지만 그때 과세대상 소득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 지급분 빼고 플러스 대체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그때 감가상각비를 빼니까 당연히 영업경비 속에는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론의 임료를 구하기 위한 필요재 경비는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7개가 다 들어가는데 이때 투자론에서 공부했을 때 유효조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는 빠지는 게 있다는 겁니까? 영업경비를 빼는 거고 빠지는 게 있답니다. 뭐가 빠진다? 공이 빠지고 결이 빠지고 감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공감 가셔야 됩니다. 지금 공감이 갑니다. 얘 둘이 나쁜 놈들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결혼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결혼준비금은 아니고 결손준비금이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 결이 빠진다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뻑하면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계산 문제에서도 막 죽어라고 낸답니다. 그럼 얘를 틀리지 않고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 맞히는 방법이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영업경비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서 빼는 저당과 세금은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부채 서비스액이 포함된다 그러면 X고 영업소득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X인 겁니다. 걔를 뭐 별도로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는 취득시의 경비들은 당연히 아니고 양도시의 경비 당연히 아니고 위에서 뺀 놈들은 이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 둘 빠진 거고 그 다음 밑에서 뺄 놈들도 이 부분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꼭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엔 이미 했지만 세를 순서대로 뺀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당 빼는데 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의 계산은 저당에 대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저당에 무조건 곱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당의 상환기금 개수를 곱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당 상수는 왜 이름이 저당 상수겠다? 저당에 곱하니까. 저당에. 그래서 저당의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얘는 이자만 나온다, 원리금이 나온다? 원리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애를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고
이 저당 지불액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채 서비스액과 정확히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에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함정은 어떻게 파냐면 문제에 저당액이 1억이다 주고 이런 식의 함정을 팝니다. 저당액 1억. 저당 상수는 8%, 저당 이자율은 6%일 때, 예를 들어 6%일 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함정을 팝니다. 그러면 이때 부채 서비스액이 현금 서비스액은 이자만 갚는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갚는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는다. 이 개념이 없다라면 이자율 곱하지 6% 곱해서 계산해버리거나 이 내용 사용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뭘 계산해야 되니까? 원리금 계산해야 되니까 원리금 계산하기 위해서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영업소득세의 계산입니다. 세금,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세금. 근데 세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들이 무언가 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상 소득 부분에서는 그 소득을 발생시켜 주기 위한 경비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는 빼주고 그 부분 남는 과세상 소득의 적정 세율,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계산하는 그냥 비용 부분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경비가 달라서 그것에 조정을 해주는 절차가 조금 필요하답니다. 그리하여 이제 과세상 소득 계산 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원금 상환분은 여러분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이 얘가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얘는 뭘 곱하면 나온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0만 원만큼은 원금이 상환되고 있는 금액이고 이자 지급분은 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원금 상환 부분을 원금 비용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 상환되면 그만큼은 지분으로 바뀌는 거다? 저당이 지분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나간 비용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고가성을 띄어서 내 돈만 갖고 사기 힘들어서 남의 돈 빌렸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지급되는 건 얘는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는 표현 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원금 플러스 이자 지급분 이게 바로 뭔데?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 바로 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이자는 비용인데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조정 절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다 비용이 아니다? 지금 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원금이 상환된 부분은 그만큼 지분 가치가 커진 거니까 이자 지급분만큼은 투자 기간 중에 이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이때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다 부착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 에어컨을 계속해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가 진행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걔를 다시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만큼을 계속해서 모아놓는 것. 그래서 주된 건물 부분에 달아 없어지는 부분을 모아놓는 게 그게 감가상각비, 건물 자체에 대한 것. 그 건물의 시설물 등에 있어서 달아 없어지는 부분들을 보셨던 냉난방기 등 같은 경우에 미리 까놓는 금액을 걔를 대체 충당금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대체 충당금은 우리가 계산하는 경비 속에는 포함을 시키는데 얘는 나중에 얘가 충당된 만큼 그래서 교체되는 만큼 팔면 다시
더 높은 금액을 받아서 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얘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 아닌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영업 경비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얘가 차감이 돼 있는 겁니다. 영업 경비로서 차감이 돼 있으니까 걔만큼은 다시 더해서 세금을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플러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건물이 닳아 없어진 만큼 얘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얘 세금을 때릴 때까지 영업 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아직 빼기 전이라 빼주는 겁니다. 아직 차감하지 않아서 빼줍니다. 그럼 뭐는 공통이냐면 대체 충당금 부분은 뭐하고 플러스하고 감가상각비 부분은 뭐한다? 마이너스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그리하여 우리가 공부했던 식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거나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해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의 차이는 부채 서비스액, 지금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의 차이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기 전이 순영업소득이고 뺀 다음이 세전 현금 수지인 겁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사업과 이자 지급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고 원금 사업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했을 때는 아직 이자를 빼기 전이라 이자만 빼주면 되는 거고 원금 사업분은 어차피 비용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때는 세전 현금 수지 금액에서 출발을 했다면 지금 부채 서비스액 이 둘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이자 지급분은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잘 뺐는데 원금 사업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까지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 다시 뭐해서 더해서 세금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뻑하면 순에서 출발했을 때 전에서 출발했을 때 이자 지급분 원금 사업분을 더하는 건지 뺀 건지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나왔었던 겁니다. 얘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는 지금 공통입니까 여러분? 대체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똑같지 않습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하든 그 내용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이제 우리는 순이 전원, 수는 빼는 것, 원은 더하는 것, 그 다음 뿔대 마감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얘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종영이 됐지만 정말 길게 방영했던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불암 선생님하고 김혜자 선생님이 부모님으로 나오셨던 드라마.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전원일기. 그래서 전원일기에는 누가 사냐면 철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순이가 살고 누가 살고 순이가 살고 순이는 무슨 안경을 쓰고 있냐면 뿔대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뿔대. 여러분 우리가 뿔대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교차 탄력성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차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도로가 만난 거였고 그래서 두 재화 사이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교차 탄력성. 그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플러스면 뿔대, 그래서 뿔대 안경 하나 그렸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가는 겁니다.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선창을 때리면 무창을 때려 주십시오. 보고 읽으시는 겁니다. 전원일기에는 순이가 살고 순이는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그래서 전원, 순이, 뿔대, 마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때 원금 상환분은 지금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는 겁니까? 기억하시는 방법. 전체를 만들려면 더해줘야 됩니까? 이게 기억하시는 방법. 그 다음 순이는
수는 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외울 때. 그래서 이자지급분은 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 내용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을 띡하니 주고 원금 상환분, 이자지급분 둘 다 주고 대체 충당금, 감가상각비 온갖 비용 비슷한 걸 다 준 상태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고를 것만 골라서 순부터 출발했으니까 순이 뿔때 마감만 찾아서 조정해주고 세율 곱해주면 바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전원, 순이, 뿔때, 마감. 금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암기 방법이 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암기 방법. 유효조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유효조소득이 나오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기억나나 보십시오. 여러분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건물 샀습니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한 층의 임대료 계산 거기다 12 곱하면 연간 한 층의 임대료. 그때 유식한 표현 연간 단위당 임대료. 거기에 층수를 곱하면 유식한 표현 단위수를 곱하면 연간 가능한 총소득.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가능 총소득. 거기서 공실 발생하고 불량한 놈 발생할 거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주차장 수입 등 더하면 걔는 유효한 조소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를 따로 외우지 말고 가능 조소득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빼면 더할 거 더하면 이땐 유효한 조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 기억나십니까? 조순 총리? 국무총리 중에 조순 씨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조순 총리.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조순 총리의 전과 후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선창 때리면 후창 때립니다. 조순 전후. 네. 그래 놓고 사이에 뭘 뺀다? 경, 저, 세를 뺐던 거 기억나십니까? 경비 빼고 세금 빼고 손에 최종적으로 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해 두시냐면 지금 이 각각의 수입들은 투자액이 있어야지만 이 수입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기억나나 보십시오. 내 돈에 비싸니까 남의 돈을 합쳐서 전체 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의 돈을 빼기 전에는 얘는 총 투자액입니까? 여러분 지분 투자액입니까? 얘는 총 투자액. 그럼 남의 돈을 갚으면 뭐만 남습니까? 지분 투자액만. 그럼 이 시기에서 남의 돈 갚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당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조수는 아직 남의 돈 갚기 전이니까 총 투자액과 연결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전후는 이제 남의 돈을 갚은 다음이니까 뭐랑 연결되겠다?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투자액과 이 수입들이 연결되는지를 짝꿍을 맺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효조소득이 있는데 얘를 지분투자액과 연결시킵니다. 그럼 X인 겁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있는데 총투자액과 연결되어 있다면 X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각각 지금의 이 내용들이 이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무슨 총리? 조순 총리. 그래서 조순 총리의 전과 후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조순 총입니까? 이가 리지 않습니까? 총은 이다. 그 다음 전후는 지분과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순은 총이, 총투자액이다. 그리고 경에는 잘 보십시오. 경에는 경. 영업경비. 아까 죽으라고 했던 내용. 영업경비에는 저당과 세금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부채 서비스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X, 영업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나 보십시오. 지분 투자자는 소득이 발생되면 그 소득을 통째로 손해진다 아니면 빼고 손해진다? 빼고 손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외웠던 경, 저, 세였습니다.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만약에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가 유효 조소득이 큰 걸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경비와 나가는 돈인 경비와 저당과 세금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유효소득이 큰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경비가 디립다 많이 나가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이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순영업소득이 큰 걸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는 이번엔 영업경비는 계산했습니까? 고려했습니다. 영업경비를 뺀 다음에 순수익이 큰 걸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런데 아직 저당과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남의 돈에 이자 엄청나게 많이 나가서 다 뜯긴다면 이때도 투자를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영업경비의 효과는 고려가 됐지만 부채 서비스세가 영업소득세 효과는 고려되기 전인 겁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있을 겁니다. 그럼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경비와 저당을 뺀 다음에 수익이니까 이때 경비와 저당의 효과는 고려가 된 겁니다. 근데 얘가 큰 걸 보고 투자 결정 내렸는데 영업소득세 드립다 다 뜯겨버리면 이때는 투자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고로 세전 현금 수지는 아직 뭘 빼기 전이라 세금을 빼기 전이라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세후는 다 뺀 다음입니까? 그래 다 고려가 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는 뻑하면 조순 전후 중에 하나를 띡하니 줘놓고 뭐는 고려가 됐는지 뭐는 고려가 안 된 소득인지 수익인지를 문제로 준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나를 기준으로 위에 사람, 내가 과장이면 내 위에 사람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려합니다. 근데 밑에 사람들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아니 또 이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고려한다 그러지 마시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잘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과장이면 내 위에 부장님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밑에 있는 대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조순 전후 사이에 경저세를 끼워주시고 이때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위에 것은 고려가 된 거다? 고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가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실충당금, 불량부채충당금, 기타 소득까지 다 고려된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저당과 세금은 고려되기 전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세후는 다 고려가 돼 있다? 다 위에 있으니까. 경비와 저당과 세금의 효과를 다 고려하는 건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만나보십시오. 세전과 세후의 공통점은 둘 다 세전 수익과 세후 수익의 공통점은 둘 다 경비와 저당의 효과를 고려한 데 있다. 오지 않습니까? 둘 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세전과 세후의 공통점은 둘 다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한 데 있다. 세전은 밑에 있으니까 영업소득세 고려하기 전인 겁니다. 세후는 위에 있으니까 영업소득세를 고려한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말 고난도의 문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만들 때 전원일기에는 순위가 산다. 무슨 안경 쓰고 뿔테 안경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감가상각비 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의 효과를 고려한 수익은 이 네 가지 중에 뭡니까? 감가상각비를 고려했다는 얘기가 세금을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후만 될 겁니다. 세전만 해도 감가상각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유기간 중에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나 보시는 겁니다. 가능한 총소득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그 다음 기타 소득을 더하면 총리 중에 국무총리 중에 유명하신 분이 뭐였다? 조순 총리.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순 총리를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웬만하신 분들은 조순 총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순 전후를 딱 적어놓고 사이에 뭘 껴준다?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끼워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조소득, 공신 및 불량부채 충당금, 기타 소득 하나 기억해보면 유료 세탁기,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등 임대인의 돈돈. 그 다음 유효조소득, 유효한 조소득에서 경비, 영업경비 빼면 비용 빼면 무조건 뭐?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얘는
이자만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였습니다. 그럼 세금 빼기 전이니까 세전 현금 수지에서 세금. 보유기간 중에 임대사업이 영업소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임대수입 자체가.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입니다.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수익들은 투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총 투자액과 연결되는지 지분 투자액과 연결되는지 그 짝꿍 기억하실 때 조순, 총리 이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조순, 총리. 얘는 총 투자액과 연결. 나머지 둘은 그럼 지분 투자액과 연결. 왜 저당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입니까? 지금 뭘 빼면? 지금 저당 투자액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더하기 남의 돈, 전체 돈. 여기서 남의 돈 빼면 지분 투자액만. 그래서 얘들은 지분 투자액이 되더라. 이 얘기가 됩니다. 이 식만 정확히 기억해도 대성공인 겁니다. 그때 이 경비에는 위에서 이미 뺐거나 아래에서 뺄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감결이 빠진다.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니까 취득시 경비, 양도시 경비는 빠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제 양도시의 내용을 보면, 양도시의 현금 흐름을 보면 팔고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도가액. 판값이라고 얘기하면 유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팔고 받은 금액 매도가액에서. 그럼 얘 소득인 겁니다. 똑같이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빼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니까 매도 경비 빼고. 그러면 경비 뺐으니까 순 매도액이 되고. 여기서 남의 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 시에 남의 돈 빌려서 사서 보유기간 중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팔 때까지도 아직 못 갚은 금액이 있다면 얘는 상환된입니까? 미상환? 미상환된 남의 돈 유식한 표현 두 글자 저당. 남은 돈은 잔금. 그러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대단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갚고 잔습니까? 그럼 얘를 빼면 경저세를 빼는데 아직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취득 시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양도하면 다시 복귀한다? 그럼 지분 복귀액인데 아직 세금을 빼기 전이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세금을 빼는데 이때의 세금은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지 않습니까? 취득 시 1억 주고 샀는데 양도시에 1억 2천 받고 팔면 자본가치가 2천만 원만큼 증가한 것이다.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아까 보유기간 중에 무슨 세금을 뺐는데 영업소득세였지 않습니까? 임대수입이 영업소득이었으니까. 그럼 세금까지 뺐으니까 세후 지분복귀액이 됩니다. 이게 양도시의 현금 흐름이 된답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취득시부터 시작해서 양도시까지의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취득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지분 투자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보유기간 중엔 한꺼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임대 수입이 들어올 뿐이고 그럼 양도하게 되면 집 나갔던 지분액이 복귀하는데 우리는 뭐까지 빼고 손해지더라? 세금까지 빼고 손해지더라. 지금 우리는 무슨 투자자니까? 지분 투자자니까.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익 들어오는데 그때도 세금까지 뺀 후로 계산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가공기였습니다. 그럼 빼면 유효한 조소득이 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했다? 조순 전후 사이에 뭘 낀다? 경, 저, 세를 껴주면 저식이 완성될 것이고 영업경비에는 7글자 왕의 손자는 세손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미 위에서 뺀 것 공결은 빠지고 밑에서 뺄 감도 빠지고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기준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기준으로 조수는 아직 남의 돈 빼기 전이니까 총투자액이고 전후는 남의 돈을 갚은 다음이니까 지분투자액. 우리는 어떻게 외웠다? 조순, 총리. 그래서 조와 수는 총투자액과 꼭 연결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외웠던 방법. 그 다음 과세상 소득으로 고치는 조정하는 절차는 전원일기에는 순위가 살고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전원, 순위, 뿔대, 마감. 이렇게 기억을 했었답니다. 그 다음 양도시에 팔고받은 금액을 뭐라고 했고 매도 가액이라고 얘기했고 경, 저, 세를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 뻑하면 이 순서 문제 내고 이 부분에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자본이득세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더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꼭 잡아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투자론 부분을 정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지금 6시간을 할애했고 다음 주에 투자 분석 기법에 1시간을 더 할애해서 투자론을 끝낼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이 내용을 올해 2019년도에 다 끝내지 않으면 2020년도까지 가서 기본 이론반에서도 계속 헤매고 심화 이론반에서도 헤매고 문제 풀이 할 때도 헤매면 이거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해서 깊이 있게 다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 더 이상 복습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리고 다른 공부할 때 굉장히 심적인 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반복해 보셔야 되고 정확히 이해가 되신 상태에선 박소연이 뭐라고 했더라? 가공기, 조순 전후, 조순 총리 날 기준으로 위에 사람은 고려하고 밑에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순 총리, 조순은 총투자액과 연결, 나머지 둘은 지분투자액과 연결. 내 돈에 남의 돈 합쳤을 때 총투자액, 남의 돈 빼면 지분투자액만 남네. 남의 돈 갚는 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뺐네. 과세상 소득의 조정은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했을 때랑 세전이 달랐네. 그때 우리가 외웠던 게 뭐지? 전원일기에는 순이가 살고 철이 아닙니다. 순이가 살고 무슨 안경? 금태 뿔대, 뿔대 안경.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마감하러 간다. 이런 내용들이 쫙 기억이 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는 당연히 취득시 경비, 양도시 경비 포함되지 않고 이미 위에서 뺀 놈들, 아래에서 뺀 놈들은 또 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정리를 우리가 했었답니다. 꼭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